안녕하십니까. 부산세관 수출입 물류과에서 물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이진욱 주무관입니다. 오늘 보세운송 제도 및 실무에 대해서 보세운송업자 임직원 여러분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산세관 지역에서는, 관할 지역에서는 보세운송업자분들을 뵙고 오프라인에서 간간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서 근무하시는 보세운송업자 임직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좀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 그만큼 알찬 내용을 강의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순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세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보세운송제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 규정과 실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실무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인 만큼 오늘 시간은 좀 실무적인 부분을 중간중간 내용에 곁들여서 와닿으실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세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제도는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 또는 보류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세제도는 크게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보세구역제도는 정적인 보세제도, 보세운송제도는 동적인 보세제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의 종류에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보세구역들은 고정되어 있는 보세 화물을 관리하고 때로는 CCTV를 통해서 상시 감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보세운송은 잘 아시다시피 움직이는, 예외적으로 보세 화물은 정적인 공간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우리 세관에서 감시를 합니다만, 보세운송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량에 또는 선박에 화물을 적재를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세제도는 통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촉진을 하면서도 세관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 관세 징수를 할 수 있는 관세 징수권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또는 수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자로서 우리 세관과 또는 보세운송업자, 그리고 보세운송업자의 시스템 또는 우리 관세청의 시스템이 모두가 일련의 과정으로 순환이 되면서 잘 맞물려 돌아가야만 보세운송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운송 신고나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세관에서 신고 수리를 하게 되고, 신고 수리된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세운송 실적이 쌓이게 되면 그 신고 건들의 성실도라든지 또 법규 위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세관 시스템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받아보신 업체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년 특히 간이보세운송업자에 대해서는 법규 수행 능력 평가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성실도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성실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A등급 업체, B등급 업체, 그리고 C등급 업체로 나누어서 어떤 일정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보세운송 신고가 자동 수리되기도 하고 검사가 생략되기도 하는 그런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시 신고가 이루어지고 다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련의 순환 과정이 원활하게 세관과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 화물의 흐름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세운송업자로 업을 하고 계시는 만큼 당연히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해외에서, 외국에서 화물이 입항하게 되면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하죠. 보통 재래부두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두에 하선 반입을 하게 되고, 입항지 보세구역, 보통 컨테이너 야드 쪽으로 반입이 많이 되죠. 거기서 내륙지 보세구역으로 필요시에 지금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는 보세운송업자분들께서 보세운송 신고를 하고 실제로 직접 소유한 차량 또는 계약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운송사를 통해서 보세운송을 하게 됩니다. 내륙지 보세구역으로 옮겨진 뒤에도 여기 표에는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재보세 운송을 통해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2차 보세운송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3차 보세운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비로소 화주가 물품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세운송 제도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뽑아서 좀 간추려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세운송 제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살펴볼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통해서 내용은 간략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세 행정 시스템에서 우리 세관 공무원들이 실제로 보세운송 신고가 접수가 되면 심사를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에는 보세운송 신고업자들이 신고를 하시는 모든 항목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신고자 부호라든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조금 이제 강조되어 있는 또는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글자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목마다 클릭을 하면 이 화면에서는 제가 담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인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세구역 정보라든지 또 보세 운송업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대표자는 누군지 기존의 심지어는 기존의 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화물 흐름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까지 모두 심사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신고를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하다고 또는 빨리 좀 수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전화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이런 보시다시피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피치 못하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평소에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좀 협조하는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 운송 제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업무하시면서 아시는 내용도 대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아니면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세 운송업자는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원칙적으로 원래는 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어떤 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되고요. 물론 이제 이건 육상의 경우입니다. 육상의 경우이고 해상으로 선박으로 보세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을 마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로도 보세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에 면허를 받은 자라야만 보세운송업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법인 등기부 등본, 관련 등록증, 면허증, 그리고 보유 장비에 대한 명세가 나타나 있는 서류, 그리고 납세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3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갱신 신청을 위해서는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이런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보세운송을 폐업하거나 보세운송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할 때 그리고 등록기간이 갱신 신청이 없이 만료가 된 때 그리고 관세법 위반이라든지 어떤 처벌을 통해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세운송업자들이 특정한 기간 동안 또는 이제 특정한 예를 들어서 250건으로 지금 정해두고 있긴 합니다만 250건의 실적을 가지고 보세운송업을 하면서 어떤 관세법 위반 사례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이 성실하게 업을 수행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다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을 해서 관세법상에 여러 가지 절차 간소화라든지 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에 대해서는 한국관세물협회가 아니라 우리 세관에서 세관장이 직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 이거나 담보를 5천만 원 이상 제공한 자 또는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으로 가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EO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았거나 법규 수행 능력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B등급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보세운송업과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그리고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의 경우도
일정 사유가 생길 때는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 그리고 등록이 상실되었을 때 지정이 소멸이 됩니다. 간이보수운송업자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간소화와 같은 어떤 그 특혜를, 편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세운송 검사가 생략되기도 하고 자동 수리 비율을 상향하기도 합니다. 모든 보세운송 검사건이, 보세운송 신고건이 검사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비율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평균 1.1% 정도 미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이보세운송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보세운송업자에 비해서는 검사 생략 비율을 좀 높여주고 있고 자동 수리 비율도 좀 상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편의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업체분들도, 보세운송업자분들도 가장 담보 제공 생략에 대해서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담보 제공을 생략하지 않는 그 일반 보세운송업자분들은 화주로부터 인보이스라든지 또는 패킹 리스트 또는 BL이라든지 선화증권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다 제출을 받아서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걸 파악을 해야만 담보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화주분들께서 이거는 우리 기업의 비밀인데, 경영사항인데 보세운송업자가 왜 우리 물품의 가격을 알아야 되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이보세운송업자분들은 담보를 산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특정 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 제도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그리고 2억 원 이상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여기 그 자료를 만들다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담보가 5천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류입니다. 담보를 2억 원 이상 제공한 자로 수정해서 봐주십시오. 그리고 유계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라는 것은 한자 표현이긴 한데 덮개가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달차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덮개가 있고 밀폐가 되어 있어서 화물을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화물 자동차 10대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트랙터, 앞쪽에 트레일러 또는 셰시를 끌고 가는 부분이죠. 그 트랙터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 중에서는 관세사라는 자격자가 1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업체, 이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만 특정 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될 수가 있고, 지정기간은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하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특정 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건보다 더 강화된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운송하는 모든 물품을 운송할 수 있고, 귀속, 기금속, 한약재, 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화물들은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보세 운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에 책임 소재가 좀 더 분명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욱 높은 업체들로 하여금 보세 운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세 운송 신고 대상에는 첫 번째 이 부분만 사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보세운송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들은 거의 다 신고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뒤에 부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보세운송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 관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13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단 한번 보시면 보세 운송된 물품들 중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다시 보세 운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보세 운송 신고보다는 승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보세 운송 승인 신청을 할 때는 인보이스라든지 패킹 리스트와 같은 선적 서류라고 하죠. 선적 서류와 담보 내역을 산출하는 담보 산출 내역서와 같은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를 해서 승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관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신청을 하시는 보세운송 업자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면서도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역법 등의 규정에 의해서 검역을 요하는 물품, 그리고 위험물, 유해화학 물질, 그리고 비금속설,
그리고 최초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그리고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7번째는 보세구역 외 장시 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입니다. 보세구역의 장시 허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보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보세구역 제도, 그리고 보세구역에는 보세창고, 보세공장과 같은 보세구역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지 않은 곳으로도 보세 운송을 피치 못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의 부피가 너무 크다든지 너무 무겁다든지 또는 창고 내부에 보관하기가 성질상 맞지 않은 화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일정한 장소에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라는 것을 예외적으로 받아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구역으로 운송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번째로 기석,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그리고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 운송하는 물품, 그리고 관세법 규정에 의해서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그리고 선화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운송하는 보세 운송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이 될 때는 BL이라고 하죠. 선화증권 단위로 국내에 반입이 되는데 그런 반입된 화물들을 덩어리째로 한 번에 일거에 운송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오늘 한 절반 정도로 운송을 하고 내일 다시 나머지 절반을 운송하고 그렇게 분할해서 운송하게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 측면에서 보세운송 승인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해서 별도로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마지막으로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 등이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운송 승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을 신청을 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만 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보세운송 신청을 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제세 상당액, 부가세라든지 주세라든지 그런 담보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경우에는 이런 담보 제공을 생략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세 또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한 물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없으니까 담보를 산출해도 영원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나머지 경우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세 운송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물이 어떤 탑차라든지 컨테이너 안에 적재되어서 운송되는 화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화물들의 내품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관세청의 또 본연의 역할 중에 하나이죠. 밀수품이 은닉되어 있지는 않은지, 짝퉁이라고 보통 이른바 소위 표현을 합니다만 모조품이 은닉되어 있지는 않은지, 섞여 있지는 않은지, 또는 신고되지 않은 품목이 섞여 있어서 관세를 포탈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보세 운송 화물에 대한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검사의 종류에는 검색기 검사, 컨테이너 자체를 대형 엑스레이 검색기를 통과시켜서 그 음영을 통해서 밀수품이 섞여 있는지 그런 음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검사를 때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대부분 99% 이상이라고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세운송업자분들도 보세운송 신고를 하고 나서 보세운송 검사로 선별되어서 검사를 받으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아마도 전자봉인이 부착되는, 그 전자봉인을 부착해서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우리 세관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이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기기가 하나 컨테이너 개폐 장치 부분에 부착이 되어 있죠. 저게 신형 전자봉인입니다. 구형 전자봉인은 이제 거의 폐기가 되어서 거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좀 더 GPS 수신율이 정확도가 높아진 그리고 어떤 부식이라든지 또 깨짐이라든지 그런 파손의 좀 강도가 좀 더 내구성이 높아진 신형 기기를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옆에 철근 같이 보이는 것이 일반 봉인입니다. 전자봉인을 굳이 부착하지 않고 일반 봉인으로도 어떤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봉인을 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개장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해외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세관 내부에서 직원이 직접 어떤 우범성에 대해서 발견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희가 디베이닝이라고 하죠. 디베이닝 물품 컨테이너를 개장해가지고 거기에
적입되어 있는 화물들을 지게차로 모두 다 밖으로 적출한 다음에 꺼낸 다음에 세세하게 화물을 직접 살펴보는 그런 방식이 개정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보생 운송 검사라는 형식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실효성이 사실 크지 않고 활용도도 낮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자봉인 부착이라는 제도는 24년 2월부터 2월까지 시행되던 방식에서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24년 3월부터는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컨테이너 터미널 안에서 우리 세관 직원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직원들이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전자봉인을 부착했는데요. 특히 이제 터미널사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커다란 크레인이라든지 YT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런 위험한 현장에서 직원들이 걸어 다니면서 장비를 부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 위험을 많이 좀 표했었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는 그 우려가 좀 더 커져서 이렇게 좀 제도를 변경하는데 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터미널 바깥에서 별도의 세관 검사장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으로 선별이 되면 외부의 검사장으로 반물품을 반출해서 거기서 전자봉인을 부착하고 그러고 나서 보세운송 신고된 목적지로 운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관 검사장은 부산, 인천, 평택에 보시다시피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 화물에 대해서 사실 보세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도 보세 운송을 하고 환족 화물에 대해서도 보세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지역 내에서도 물품을 보세 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자면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 운송 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송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 운송 신고, 보세 운송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족 화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세 운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취지에 맞습니다. 환족 화물이라는 것은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다시 내보낼 물품이기 때문에 국내로 보세 운송을 한다는 것이 취지에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물품의 성질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이라든지 그렇게 필요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선 장소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표시된 것처럼 LCL 환적 화물 취급 장소 승인을 받은 보세구역에 대해서 운송을 하는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LCL 환적 화물 취급 장소에 대해서는 각 세관별로 내규를 통해서 세관장이 지정한 내규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세관의 경우에는 내규를 지정해서 그런 창고들을 하선 장소로 지정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CL 화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세한 그 현황에 대해서는 각 속해 있는 관할 세관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적 화물 보세 운송 특례 보세구역관 운송이라고 해서 환적 화물의 경우에는 특히나 부산항의 경우에는 다른 타 항만도 마찬가지 비슷한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관장 내규를 통해서 환적 화물의 원활한 흐름과 물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례 보세구역이라고 해서 그 특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구역 간에는 보세 운송 절차를 생략해주고 있는 그런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보세 운송업자를 사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보세 운송업자분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어떻게 되는 제도는 아닐 수 있지만 보세 창고라든지 그리고 화주들에게는 상당히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세 운송 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 운송 수단의 종류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해상을 통한 선박이 있고 항공기로 그리고 그 철도로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 운송 신고를 할 때 보면 상단에 철도, 차량, 선박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보세 운송 차량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는 철도와 차량을 복합적으로 운송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중복으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세 운송 수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상세한 부분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보세 운송 차량으로 등록된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냉장이나 냉동 화물을
옮겨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냉장 장치라든지 또는 냉동 장치가 되어 있는 특수한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기 회사가 그런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허가를 받아서 그 차량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 보세 운송 허가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송지 보세 구역에서는 출발하고자 하는 차량이 운송수단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배차 예정 내역을 조회해서 확인을 하고 물품 반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건의 보세 운송에 대해서 복수의 운송 수단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복수의 운송 수단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배차 예정 내역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배차 예정 신고라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보세 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 운송 시에 사용할 운송 수단에 대해서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운송 수단에 구체적으로는 차량 번호까지 기재를 해서 배차 예정 신고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차량 번호에 차량으로 운송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 3, 4가 아닌 5, 6, 7, 8이라는 차량으로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됐다. 그러면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다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1, 2, 3, 4로 신고를 이미 했는데 5, 6, 7, 8로 바뀌게 됐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 6, 7, 8로 바꿨는데 다시 또 90, 11 뭐 다른 차로는 또 바뀌었다. 그럼 또 다시 신고를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세관에 이제 문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배차 예정 정보에 대해서는 바뀌면 무조건 다시 신고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기억하시면 실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출발 전까지,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배차 예정 내역을 전송을 해야 되는데 예외 규정도 인정을 하고 예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면 야간 등 세관 개청 시간 외에 배차 차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세 운송 목적지 보세구역 도착 전까지 배차 예정 신고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구역 출발 이후에 차량이 고장난다든지 또는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사정 등으로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 날까지 사유를 기재해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발송지 보세구역에서는 물품 반출하기 전에 보세운송수단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도착지에서는 보세구역으로 도착한 차량 번호가 신고된 배차 예정 내역하고 일치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반입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착한 차량이 신고된 배차 예정 내역하고 다른 경우에는 세관에 화물 이상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차 예정 정보 제출 관리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개정이 되었고 올해 2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보세 운송 신고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보세 운송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건 의무는 있었지만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고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행을 할 때 보세운송 업자분들로부터 사실 컴플레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한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컴플레인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은 계도 기간을 좀 저희가 좀 거치기도 한 것 같고 설명회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어서 위반 사례는 많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좀 금액이 큽니다. 1차에는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 운송 물품이 도착한 경우에는 이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세구역 이제 그 운영인의 의무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겠고요.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보세 운송 물품의 도착 보고는 운영인의 반입 신고로 가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보세 운송 신고인이 보세구역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도착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을 받고 나서 직접 도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끔 이제 실수로 놓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가 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발생하고 있는 사례라서 좀 각별히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렸고 처벌 규정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벌 유형에는 크게 통고 처분 그리고 과태료, 행정제재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고 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관세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벌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세관에서
어떤 약식으로 부과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세운송 신고 자체를 하지 않다든지 그 보세운송 신고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13조 위반으로서 276조 허위신고죄에 해당이 되어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인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로 조금 축소된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세운송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과실인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로 낮춘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나열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 신청은 화주, 관세사 등 그리고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 대여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좀 위반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운송 기간 안에 보세운송을 끝내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세운송업자에게 세관장이 물론 이제 실무 담당자들이 요청을 하겠죠. 세관장에게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들이 어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장부라든지 서류를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땅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도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세운송 수단에 대해서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제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대해서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등록 취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세운송업자나 임원이 보세운송 업무와 관련해서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는 또 업무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은 때, 그리고 목적지나 경유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운송하거나 운송을 지시한 때 등에는 자동 수리 배제나 검사 강화라는 행정제재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차 예정 정보를 제출하는 의무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배차 예정 신고한 차량이 다른 번호의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운송된 경우에는 법 226조 제3항 위반으로 해당 보세운송업체에 과태료 50만 원, 1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제가 보세운송 검사 방식이 좀 변경되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터미널 안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터미널 바깥에 별도 지정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해서 전자봉인을 부착하고 이동을 하여야 되는데 보세운송 차량을 검사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보세운송 목적지로 운송한 사례가 사실 그동안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5조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벌금을 부과를 하는데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벌이라는 것은 업무 오류를 범한 업무를 위반하게 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에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양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이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두 군데에 부과가 된다는 점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운송 도착 보고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에도 215조 위반으로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를 하고 더불어서 행정제도도 병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발생되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세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보세운송 신고제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례 위반 사례 그리고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유의하셔가지고 업무를 해주신다면 좀 원활한 보세운송업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한테 혹시 궁금하시거나 교육 내용 그리고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관세물류협회에 제 연락처와 어떤 근무지 정보를 이제 드려 놓았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